자, 이제 자금 동원 방법부터입니다. 자금 동원 방법은 자금 조달 방법이라고도 합니다. 이 자금 조달 방법은 리츠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하고 그리고 이제 신디케이션 등등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리츠가 가장 중요합니다. 리츠는 최근 10년간 7문제가 출제됐습니다. 10년간 7문제니까 해마다 출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 앞에 주제들이죠. 이 앞에 주제들은 저당 상환 방법, 저당 유동화. 이건 해마다 출제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도가 조금은 이제 리츠는 좀 낮은 편인데 이걸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 이렇게 번역을 하거나 또는 부동산 투자 신탁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느 것이든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건 이제 회사형의 경우에 이렇게 번역을 하고요.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경우에 이제 신탁형의 경우에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형태, 우리나라. 그래서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번역을 많이 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저당 유동화를 공부를 했죠. 저당 유동화는 IMF 때 누구 때문에 도입했어요? 은행 때문에 도입했죠. 은행들의 유동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도입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차입자도 혜택을 보고요. 그 다음에 증권 투자자들도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근데 이 리츠는 이거는 IMF 때 구조조정 회사 때문에 도입이 됐어요. 구조조정하는 회사. IMF 때 구조조정하는 회사들이 많았습니다. 그 구조조정하면은 이제 자르는 거죠. 가지치기입니다. 그 당시에 예를 들어 뭐 여러 그룹들이 갑그룹, 울그룹 그룹들이 많았죠. 이런 여러 그룹들이 많았는데 1970년대부터 이 우리나라 급속도로 경제 발전했죠. 60년도도 물론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의 그 특징이 국가 주도형, 국가가 주도해서 이 경제를 발전시키는 국가 주도형이었고요. 그 과정에서 기업들이 혜택을 엄청 많이 받습니다. 기업들한테 엄청나게 혜택을 줬죠. 그 과정에서 기업들이 이 수익 난 걸 가지고 여기저기 그냥 문어발식으로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쓰는 R&D에 쓰는 돈보다도 부동산 투기라든가 이런 데 돈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 잘 해 나온 기업들은 지금도 좀 살아남아 있는 기업들이고요. 뭐 삼성이나 현대 이런 기업들은 그나마 이걸 잘 이 R&D 같은 데 투자하고 뭐 그렇게 많이 발전시킨 거죠. 근데 그러지 못한 기업들은 이제 그냥 흐지부지 없어진 거죠. 그렇게 혜택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렇게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그 기업들이라 할지라도 대기업, 대우라든가 이런 기업들이라 할지라도 이게 A 제품 만들고 B 제품 만들고 C 제품 막 이 사업을 안 하는 데가 없어요. 다 해요. 근데 을그룹도 보면은 B도 하고 C도 하고 D도 하고 다 해요. 원래 A, B는 이 갑그룹이 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원래 C, D는 을그룹이 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갑그룹이 보니까 C가 잘 되더라고요. 이거요. 을그룹을 하는 거 보니까 C가 잘 되더라, 장사가. 그러니까 지네들도 이제 C에 업종 투자하는 거예요. C 업종에. 그러니까 을그룹도 보니까 얘네들이 B가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얘도 B를 또 하는 거죠. 얘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복 투자가 되는 거죠. B가 지금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C도 경쟁이 치열해지죠. 근데 원래 얘가 잘 하던 분야는 얘가 잘 이길 수가 없고요. 원래 얘가 잘 하던 거를 얘가 잘 이길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쪽에서 손실 보게 돼요. 손실 보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쪽에서 손실 보는 거를 얘네들이 메꿔놓고 오히려 잘 나가는 것까지 휘청거릴 수 있죠. 그럼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야죠. 가지치기 해야 됩니다.
가지치기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구조조정. 잘라야 돼요. 자, 자르려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해고한다는 얘기예요. 해고하려면은 그냥 해고할 수 없잖아요. 뭘 줘야 돼요? 퇴직금하고, 이렇게 뭐 명퇴 신청하면 미리 명퇴 신청하면 받아주고 이렇게 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자, 구조조정을 해도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근데 구조조정하는 회사가 돈 빌려달라 그러면은 누가 빌려주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돈 마련하기가. 구조조정하는 회사가 주식을 발행해도 쉽게 이 주식을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는 방법은 뭔가 하면은 얘네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에요. 이 부동산을 매각하는 거예요. 얘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매각을 하더라도 이게 문제가 이 덩치가 큰 겁니다. 수백억이에요. 이 부동산이. 이거 팔아가지고 자금 마련해서 구조조정하고 그거 팔아서 자금 마련해서 구조조정하고 싶은데 이거를 사줄 만한 큰 손이 없다는 겁니다. 수백억짜리를.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이 부동산은 사실은 팔고 나서 이 그룹이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기업이 지금 이 업무를 하고 있는 업무용 부동산이에요. 유휴 부동산이 아니라 지금 직원들이 거기 출퇴근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그 부동산이라고요. 그러면 이 기업은 이걸 파는 것과 동시에 무슨 계약서를 또 써야 되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사는 사람은 안정적인 임대료 수입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수익률이 괜찮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돈이 없다는 거죠. 저는 돈이 좀 있기는 해요. 한 200만 원 있어요. 한 2천만 원 있어요. 근데 이거는 수백억이에요. 근데 저 같은 생각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으면 되겠죠. 200억이다. 그러면 200만 원 있는 사람 10,000명 모으면 돼요. 뭔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돈이 적은 사람들이 모으자는 거죠. 돈을. 모아서 이거 사자 이 말이에요. 이걸 사자. 야, 이거 좋은 물건 나왔으니까 우리 돈 모아서 이거 사자. 그거 하자는 거죠. 근데 자, 한 10,000명이 모였습니다. 주주 10,000명이 모였어요. 그러면 이거 사가지고 10,000명 공유 지분 등기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0,000명이 돈을 모으긴 모으는데 회사를 만들자 이 말이에요. 회사를 만들어서 그 회사 이름으로 사자는 거예요. 이거를. 그 회사의 이름이 바로 부동산 투자 회사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회사 하나 만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돈을 모은다 이 소리가 뭐를 만들자는 얘기예요? 회사 하나 만들자 이 말이에요. 어떤 회사요? 부동산 투자 회사를 만들자 이 말이죠. 됐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이게 제도적으로 이렇게 회사를 설립하고 하는 절차들이 있고 이런 어떤 이 과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쉽게 해야 되지 않나요? 좀 이거 설립하고 이런 게 어려우면은 회사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회사 만들기가 어려우면 이거 사기가 어렵겠죠. 이 구조조정하는 회사는 하루가 바빠요. 하루가 시급히 이걸 빨리 구조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설립을 하기 쉽게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줬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2001년도 이것도 2001년도에 부동산 투자 회사법이 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97년도에 사건이 터지고 97년 12월 달이었죠. 그러니까 98년도부터 이제 작업 들어갔는데 3년 만에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3년 만에 법이 만들어져서 2001년도에 제1호 부동산 투자 회사가 생긴 겁니다. 2001년도에. 그래서 이 그룹 입장에서는 빨리 이 매각을 해서 구조조정을 쉽게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 3년 동안은 어쩔 수 없습니다. 3년 동안은 은행도 쓰러지고 기업도 쓰러지고 막 무수히 쓰러진 거죠. 아무 어떤 진짜 그 손댈 수가 없을 이만큼 속수무책입니다. 속수무책이 손을 묶고 대책이 없다 이거죠. 속수 묶을 속자죠. 속자가 손을 묶고 아무 대책이 없는 상태. 3년간은 그나마 이제 그때 되면서 이제 구조조정을 좀 지원하고 또 은행들도 좀 이렇게 하고
많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IMF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다 생겨난 겁니다. IMF로 인해서 저당 유동화 제도가 도입이 된 거고, IMF로 인해서 리츠가 도입이 된 거예요. 됐나요? 그 배경을 알면은, 자, 저당 유동화 하면은 뭐 생각하면 되는 거야? IMF 때 은행 도와주기 위해서 은행이 갖고 있는 뭐를 현금화 시키는 거야. 채권을 현금화 시키는 거. 그 과정에서 뭐 증권화도 필요하고 이런 게 이제 머릿속에 떠오를 거란 말이죠. 배경을 생각하면. 리츠를 생각해도 마찬가지. IMF 때 구조조정하는 회사가 부동산을 매각하려고 할 때 그 부동산을 쉽게 사주기 위해서 이 도입한 제도가 이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라는 거라는 거죠. 됐나요? 자, 이제 교재에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416쪽에 리츠에 의해서 리츠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 자금을 모집하여 그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저당 담보증권에 투자 또는 부동산 관련 대출 등으로 운영하여 얻어진 운영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해주는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이다. 자, 이게 문장이 긴데요. 우리나라는 어디까지인가 하면은 그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 자금을 모집하여 그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거기까지요.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우리나라는 모은 자금으로 뭐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부동산을 매입하는 거예요. 부동산 매입. 근데 외국의 경우에는 모은 자금으로 반드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대출을 해줄 수도 있어요. 대출을 해줄 수도 있고 조금 앞 시간에 공부한 MBS 있죠. 그런 MBS를 살 수도 있어요. 대출을 해주거나 MBS를 살 때는 주된 수입원이 이자예요. 이자 수입이에요. MBS나 대출을 해줄 때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고 주로 뭘 산다고요? 이런 부동산을 직접 매입을 해요. 부동산을 직접 매입을 할 때는 주된 수입이 뭐겠어요? 매입을 하면은 임대료 수입이 되는 거예요. 임대료 수입.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거기까지 사실은 우리나라는 그 투자 자금을 모집하여 그 자금을 어디에 투자하는 거예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까지 사실 우리나라는 그 뒤는 이제 외국 얘기예요. 사실은. 아시겠죠? 저당 담보증권 MBS의 투자 또는 부동산 관련 대출 등으로 운영하여 얻어진 운영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해주는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이다. 즉 리츠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뮤추얼 펀드라고 할 수 있다. 자, 이 소리는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 그 은행에 가면 펀드 가입하라 그러죠. 은행에서 펀드 가입하는 거. 그러면은 그 자금을 여러분들이 어디다 투입을 해요? 펀드에 투입하죠. 펀드. 은행에 가면은 그게 뮤추얼 펀드예요. 그게 사실은. 그게 뮤추얼 펀드예요. 거기에 넣으면 이 뮤추얼 펀드의 자금은 어디에 투자하는 거예요? 주식에 투자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보통 넣는 그 펀드가. 맞잖아요. 주식에, 여러분이 이 자금을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펀드에 넣으면 그 돈이 주식에 투자되잖아요. 펀드 매니저가 있어서. 그럼 여러분들은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거예요? 주식에 간접 투자하는 거예요? 주식에 간접 투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의 자금으로 리츠 주식을 사게 되면, 리츠 주식. 리츠 주식을 매입한다. 이 소리가 뭐예요? 우리가 주주가 되는 거예요. 리츠 회사의 주주가 되는 거예요. 리츠 주식을 매입하는 거예요. 이거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죠. 이 돈이 결국. 리츠 주식을 매입한다. 이 리츠 주주가 되는 거예요. 리츠 주주. 리츠 주주가 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죠. 우리는 결국 어디에 투자해요?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죠. 근데 부동산에 직접 투자해요? 간접 투자해요? 부동산에 간접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 명의로 사는 게 아니고 누구 명의로 사요? 부동산 투자 회사 명의로 사죠. 투자 회사 명의로. 투자 회사가 산다고요. 이 부동산 투자 회사가.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에 간접 투자고요? 뮤추얼 펀드는 주식에 간접 투자고 리츠는 부동산에 간접 투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접 투자라는 점이 공통점이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예,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다음에 가로 2번은 일단 여러분이 보시고요. 다음에 리츠의 종류는 좀 중요도가 낮아요. 투자 대상에 따른 분류, 뭐 지분형, 모기지형, 혼합형 이렇게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가로 1번에서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라 그랬죠. 그게 바로 지분형이에요. 지분형. 우리나라는 지분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외국은 반가로 2번에 오른쪽 페이지에 모기지형이나 혼합형도 있다 이 말이에요. 네, 나머지는 좀 중요도가 낮으니까
그건 이제 일단 넘어가시고요. 넘어가십시오. 중요도가 낮습니다. 그냥 참고로 보십시오. 그 다음에 418쪽에 리츠 도입의 효과. 자, 우리나라는 이거 뭐 때문에 도입했어요? 기업 구조조정 수단, 요것 때문에 도입한 거, 우리나라는. 이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이제 어떤 효과도 있습니까? 소액 투자자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죠. 수백억짜리 부동산을 몇만 원, 몇십만 원 가지고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에 부동산 시장의 선진화니 뭐 외자 유치를 확대한다, 또는 뭐 포트폴리오 구성 용이하다, 안정적 수익률이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이 그거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시험에서는 418쪽 가지고 이론적인 부분은 지금까지 한 번 출제됐어요. 한 문제. 10년간 한 문제. 10년간 한 문제 나왔고 나머지 6문제가 419쪽에서부터예요. 근데 이걸 지금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볼 수가 없어. 그럼 접어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이 지금 여기 교재에 있는 내용은 작년 초 내용이에요. 작년 초. 작년 시험 칠 때는 유효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작년 9월 이후에 그 국무회의를 통과했거든요. 개정안이. 좀 바뀐 내용들이에요. 상당히 좀 바뀐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얘기는 그게 어디 가 있다는 얘기 지금? 국회에 가 있다는 얘기예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얘기가. 정부에서 법을 개정할 때는 결국 어디를 통과해야 법이 개정되는 거예요? 국회를 통과해야 돼요. 이 법률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9월 달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는 법이 지금 이거 책 쓸 때도 계속 언제 통과되냐 하고 있었거든요. 이 책 교재 원고 만들 때도. 근데 아직도 통과 안 됐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지금 통과될 것 같긴 하다 말이죠. 시험 치기 전에는. 근데 그게 7월 20일 전에 통과가 돼야 돼요. 7월 20일 아마 시험 시행 공고를 할 계획일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시행 공고 당시에 유효한 법령으로 시험 봐야 되거든요. 7월 20일이 되기 전에 공고를 안 하게 되면은 이걸 해야 돼요. 근데 7월 20일 전에 공고를 해버리면은 통과가 돼서 시행을 해버리면은 바뀐 걸 해버려야 돼요. 하면 헷갈리겠죠? 안 헷갈려요? 바뀐다고 반드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바뀐다고 반드시 나오는 게 아닌데 이게 막 이게 숫자라든가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바뀌어버리면 기존에 외웠던 거 하고 바뀐 거 하고 괜히 안 하는 것만 못 하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죠? 이거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일단 넘어가시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만 좀 해두시고. 다만, 뭐만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거기 종류 있죠? 419쪽에. 종류에 자기관리하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이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명칭은 다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그 다음에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요거는 실체형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명목형 그래요. 명목형. 이렇게. 자, 실체형, 명목형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실체형은 임직원이 있어요. 임직원이. 아니 그럼 임직원이 없단 얘기도 된다는 얘기죠. 임직원이 없어요. 자, 아까 우리 돈 모은다는 얘기가 뭐 하나 만들자 그랬어요? 회사 하나 만든다 그랬죠. 자, 우리가 주주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뜻 맞는 사람들끼리 모였어요, 여기. 그래서 우리 회사 하나 모으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주주가 되는 거죠. 그럼 뭐를 소집하는 거예요?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서 주주총회에서 의결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 부동산 투자에 일가견이 있다고 합디다. 이분을 우리 대표이사로 모십시다. 뭐 미국에 와서 MBA 자격, MBA도 따오고 뭐 지금까지 부동산 투자해서 굉장히 성공한 사례가 많습니다. 이분을 우리 대표이사로 모시고 또 이 사람이 또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사도 또 저기 모시고 이렇게 해서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를 구성을 하는 거죠.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 임원진이 어떻게 해요? 이 노하우가 있으니까 어떤 인력이 필요하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문에다가 직원 채용 공고를 내는 거죠. 직원 채용 공고 내서 이 면접 보는 거죠. 임원들이 면접 봐서 직원들 뽑는 거지. 뽑아서 그 직원들을 여기에 보내는 여기에. 자, 우리가 지금 돈 모아서 뭐 샀어요? 이 그룹이 파는 부동산 샀죠. 그러면서 바로 임대차 계약서를 쓰면서 얘한테 세 놓는 거죠. 매입을 함과 동시에 세 놓는 거예요. 그럼 얘가 임차인이죠, 이제. 임차인이 불편 없이 사용하게끔 관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관리를 다 누가 해준다고요? 우리가 뽑은 그 직원들이 가서 해준다고요. 그리고 이제 임대료 받으면은 그 임대료 가지고 이제 비용도 지출하고 직원들 월급도 주고 남는 수익이 있으면 그 남는 수익을 우리한테 배당해 주는 거죠. 그래서 배당해 주는 게 실적이 괜찮으면 계속 대표이사 시키고 안 그러면은 다음 주주총회 때 그냥 잘라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실체예요, 실체. 근데 이거는요, 임직원이 없어요. 임직원이 없는데 어떡하냐냐. 우리가 주주총회를 열어요. 열기는 열어요. 임직원이 없어도 주주는 있잖아요. 임직원은 없어도 주주는 있단 말이에요. 그 주주총회를 열어서 야, 우리가 이 부동산을 사는데 얘가 불편 없이 사용은 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임직원이 없으니까 야, 저기 소문에 AAA 자산관리회사가 잘 한다더라. 우리 얘한테 맡기자, 얘한테. 직원이 없으니까, 임직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나가는 직원은 어디 회사 직원이 나가는 거예요? 자산관리회사 직원이 나가는 거죠. 자산관리회사 직원이 나가서 이거 다 불편하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얘네들이 얘 불편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다음에 얘 잘라버리고 딴 자산관리회사로 넘겨버리는 거죠. 얘한테 맡겨, 얘한테. 이 부동산 관리라든가 비용 지출하고 이런 거 모든 거를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얘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네들 수수료 다 떼고 그리고 남는 거 있으면 또 어떻게 해? 우리한테 배당해 주는 거 다 얘가 하면 되는 거예요, 얘가. 꼭 임직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형? 명목형. 임직원 없어도 주주는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주주가 다 하면 되니까. 그걸 맡기고 하는 거는. 그리고 나서 그 나머지 관리는 얘가 하면 되니까. 됐나요? 그게 명목형이에요. 서류상의 회사. 이거는 서류상의 회사. 서류상 회사예요, 서류상. 얘는 뭐가 있다고요? 얘는 상근. 상근이라는 얘기는 일상적으로 출퇴근하는 임직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상근 임직원이 존재한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그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427쪽에 가면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PF 방식,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PF 방식은 이제 특징이 대출인데요. 아주 큰 특징이 뭔가 하면은 무담보 대출이고요. 담보를 묻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신용도 묻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러시앤 캐시는 아니라 그랬죠. 러시앤 캐시는 아니에요. 담보도 묻지 않고 신용도 묻지 않는데 하나 보는 게 있어요. 사업의 수익성을 봐요. 사업의 수익성. 이걸 담보로 해요. 제가 개발업자거든요. 개발업자인데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개발업을 하다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어디 부동산이 있는데 거기에 무슨 부동산을 개발하면은 장사가 잘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저는 돈은 별로 없어요. 아이디어는 있고 이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지금 돈도 없고 신용도 없어요. 이럴 때 돈도 없고 신용도 없어요. 담보로 제출할 것도 없고 아이디어는 있다고요.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요. 프로젝트 계획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금융기관한테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럼 금융기관이 보고 요거 좋은 아이디어다. 좋은 아이디어다 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야, 우리 한번 해보자. 저한테 오케이 떨어지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아주 그냥 신이 난 거죠. 난 돈도 없이 아이디어만으로도 대출 받아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렇게 아이디어 가지고 사업을 대출 받는 거예요. 근데 자,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제가 이제 사업주가 돼요. 아이디어 있는 제가 사업주. 그리고 금융기관이 야, 내가 너 뭘 믿고 너한테 바로 대출해 주겠냐. 너 지금 돈도 없고 지금까지 신용도 없는 놈인데 단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니한테 바로 대출해 주기는 좀 부담스럽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너가 지금 제안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회사를 따로 설립해라. 설립해서 내가 여기다가 대출해 주겠다. 그리고 이 대출해 주는 자금을 통제하겠다. 통제. 예, 통제를 해주겠다는, 통제를 하겠다는 얘기요. 위험도가 높으니까. 예, 이렇게 해서 고리로 대출을, 고리 대출. 위험도가 높습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예, 이렇게 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도 별로 나쁠 것도 없죠. 어차피 내가 운영할 거. 이거는 서류상 회사인 경우가 많아요. 어차피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내가 운영하는 거예요. 내가 운영해서 사업이 성공하면 내 돈 별로 들어가지도 않고 사업 성공하는 거잖아요. 이 고리 대출, 이자 주고도 충분히 그 수익을 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혀 문제될 거 없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얘가 망하잖아요. 망해도 법적으로는 누가 대출 받았어요? 법적으로는 얘가 대출 받았어요? 얘가 대출 받았어요? 얘가 대출 받았죠. 법적으로 얘 민법에서 그 권리 주체잖아요. 권리 주체. 얘하고 얘는 법적으로는 다른 사람이에요. 애가 사고 쳐도, 자식이 사고 쳐도 아버지는 책임이 없죠. 그러니까 성인 넘으면, 그 성인 밑에는 이제 관리 감독 책임이 어느 정도 있지만, 성년이 돼버리면 자식이 잘못한 거를 아버지가 민사적으로는 책임질 의무가 없죠. 민사적으로 책임질 의무가 없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법적으로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도산이 되더라도 얘한테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한테 요구할 수 없어요.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비소구 금융거래요. 자, 그러니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위험도가 어때요?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위험도가 높으니까 지금 우리나라 원래 이게 이론적인 모습은 이거거든요. 이 PF 방식은 비소구 금융입니다. 원래는. 근데 금융기관이 그렇게 해가지고 할 금융기관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야, 아무래도 생각해보니까, 여기 보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다. 너도 요 좀 출자 좀 해라. 너도 좀 돈 좀 대라. 그리고 이게 시행사라면은요, 이게 시행사죠, 이게. 법적으로는 얘가 시행사예요. 실질적으로 얘가 하는데, 시행사가 있으면 또 뭐가 있어요? 시공사가 있죠. 참여하는 건설업체가 있단 말이에요. 건설사 A, 건설사 B, A 건설사, B 건설사 이렇게 있어요. 얘네들은 이거 수주를 하면은 얘네들 매출이 올라가잖아요. 얘가 금융기관이 얘한테 찾아가요. 야, 너 이거 수주하면은 좀 괜찮게 벌 텐데 너 이거 좀 출자하지? 싫다면 너는 빠져라.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너 이거 하고 싶냐? 너 조금 보증 좀 서지? 이런 식으로 참여하는 업체들한테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면은 얘는 위험을 좀 분산시킬 수 있죠. 이런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이게 비소구라고 할 수 없죠. 이런 경우를 제한적 소구라고 그래요. 제한적 소구.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무슨 금융이지만, 이론적으로는 비소구 금융이지만 실제로는 뭐가 많다고요? 제한적 소구가 많아요. 근데 이제 소구 금융이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소구. 소구 금융은 요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구 금융인 것은 아니에요. 소구 금융인 것은 아니고, 이론적으로는 비소구. 실제로는 뭐가 많다? 제한적 소구가 많다. 소구는 아닙니다. 소구는. 아셨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PF 방식이에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근데 이제 이런 제한적 소구라든가 비소구 이런 것들이 이 사업주 입장에서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게 금융기관 입장에서의 장점, 또 이런 여러 가지 비교할 수가 있는 게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이 정도로만 하더라도 충분하고요. 다음에 이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7쪽에 일단 교재에서 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의의를 보시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당해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당해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뭘까요?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하면, 이렇게 건설사가 들어와서 사업을 하면은 건물이 올라가잖아요. 건물이 20%, 30% 올라가면은 이제 드디어 뭘 하기 시작해요? 분양하잖아요, 분양. 분양하면 뭐가 들어와요? 분양 수익금이 들어오잖아요. 그 분양 수익금 들어오는 것으로 더 추가로 건물을 올리거나 이 대출받은 거를 상환하는 거죠.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뭐예요? 지금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바로 분양 수익금, 분양 수익금. 됐나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그런 개발 사업에서는 분양 수익금이고, 왜 민자고속도로 있죠. 민자고속도로도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많거든요. 들어보셨잖아요. 민자고속도로. 거기는 요금이 어때요? 비싸죠. 그 요금이 바로 뭐예요? 당해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예를 그렇게 써 놓으시면 되겠죠. 분양 수익금 또는 통행요금, 고속도로, 민자고속도로 통행요금, 이런 것들이 당해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에요. 그거 보고 대출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걸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즉 자금 조달의 기초를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의 가치에 두지 않고 프로젝트 자체의 수익성에 두는 금융기법이다. 됐나요? 됐죠? 자, 다음에 일단 반가로 2번에서는 독립된 기업, 독립된 기업이 프로젝트 회사예요. 자, 이런 얘기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좀 보시되, 반가로 4번에는 좀 어려운 표현이 있어요. 반가로 4번은 이순환 이유라고 생각하십시오. 이순환 이유. 다음에 넘어가시면 특징해서 비소구 금융 또는 제한적 소구 금융 있죠. 이거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이번 순환은 괄호 2번까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부외 금융이라는 게 있죠. 괄호 2번에. 그 부외 금융은 장부외 금융이란 뜻이에요. 부외 금융은 장부외 금융. 장부. 우리 회계장부 있죠. 회계장부. 회계장부를 말해요. 회계장부. 자, 이거 금융기관이 대출해주면은 누가 대출받은 거예요? 누가 대출받았어요? 얘가 대출받았죠. 서류상 회사라고 그랬죠. 실질적으로는 누가 운영하고 있어요? 얘가 운영하고 있죠. 그럼 얘가 실질적으로 대출받은 거나 다름없죠. 이거는 서류상의 회사이기 때문에. 근데 얘도 사업자 번호가 있단 말이에요. 얘도 사업자 번호가 있고. 그럼 얘 사업자 번호를 두드렸을 때 금융기관에서 신용조회를 할 때 얘가 대출받은 게 기록이 여기 기록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기록이 안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얘 사업자 번호 두드려봤자 얘가 대출받은 걸로 나오지 얘가 받은 게 아니니까 얘 회계장부에는 기록이 안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사업주는 대출받은 것으로 나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누가 대출받았다고요? 사업주가 대출받았다고. 그래서 장부외 금융이라고 그래요. 장부외 금융. 그러니까 얘는 추가적으로 다른 사업을 할 때 대출받기가 쉽겠죠. 얘는 아직 대출받은 게 별로 없어. 엄청나게 대출받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얘는 대출받은 게 없어요. 이게 무슨 금융? 장부외 금융. 누구 입장에서의 장점이에요? 사업주 입장에서의 장점이에요. 사업주 입장에서.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는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신디케이션 하는 거 있죠. 신디케이션은 이거는 투자자 모집 방식, 투자자 모집. 신디케이션은 투자자 모집. 투자자 모집 방식이에요. 이거는 개발업자가 사업 설명회를 열어서 이러이러한 사업은
규모가 어느 정도고, 투자 비용이 어느 정도고, 나중에 분양 수익금이 어느 정도고 해서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될 겁니다. 여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자금 좀 대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개발업자가 신디케이터가 돼요. 자금을 모집하는 사람이 되는 거요. 그리고 이 투자자들, 일반 투자자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합자회사를 많이 만들어요. 합자회사. 합자회사를 만든다는 얘기는 여기는 무한책임사원이 있고요. 유한책임사원이 있어요. 무한책임사원은 말 그대로 책임의 한도가 없어요. 유한책임사원은 책임의 한도가 있어요. 얘는 투자자가 되는 거고요. 얘는 신디케이터, 개발업자가 되는 거예요. 개발업자가 주로 무한책임사원이 돼요. 그래서 한도가 있다는 얘기는 자기가 된 돈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는 거예요. 자기가 된 돈 날리면 더 이상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 지금 개발 사업을 관리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손해배상 책임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법적 책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다 지는 거예요, 얘는. 이 신디케이터는. 그게 무한책임사원이에요. 대신 이제 자기가 된 돈의 범위 내에서 배당받는 것 외에도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따른 수수료를 더 챙겨가는 거죠. 결국 얘는 수익이 발생하면은 배당해요, 배당. 그러니까 이건 지분금융 방식에 해당하는 거예요. 지분금융. 배당을 해준다는 얘기는 부채금융이 아니라 지분금융 방식입니다. 자, 요거 이제 기본적으로 요렇게 기억하시고요.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요거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참고 박스에 조인트 벤처 있죠. 조인트 벤처는 요거는 그 세 번째 줄 보세요. 이때 대출 기관은 저당 투자자가 아닌 지분 투자자로 참여하게 되어 지분권의 일부를 획득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 건축 대부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 대출 기관이 보통은 돈을 대출해 주는 곳이죠. 그는 부채금융이죠. 근데 조인트 벤처에서는 뭐로 참여하는 거예요? 투자자로, 지분 투자자로 참여해요. 그러니까 독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배당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분금융 방식이에요. 조인트 벤처도 지분금융, 신디케이션도 지분금융, 이렇게. 그 다음에 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에 대한 게 있죠. 제4절. 요것도 접어놔야 되는 거예요. 요것도 접어놔야 돼요. 이것도 시험 시행 공고 당시에 유효한 걸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 경험상 여러 번 바뀌어 왔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접어놓고요.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거 개정이 되거나 하면은 그때 하고요. 그리고 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뭐 직원 시험 뽑는 게 아닌 이상 지나치게 세부적인 내용을 아는 거는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중요도가 뭐 그렇게 높은 건 아니니까. 대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만 좀 알아두세요. 일단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하는 일, 업무. 자, 아까 어떤 업무가 있었어요? 아까 이 유동화 업무 있었죠? 저당 채권을 뭐 하는 업무? 저당 채권을 유동화하는 업무 있었죠? 그 중에서도 무슨 채권? 주택저당 채권이죠. 다른 기타 많은 채권은 유동화 전문회사가 하는 거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저당 채권 유동화 있고, 또 학자금 대출 채권도 과거에는 했다 그랬죠. 학자금 대출 채권 유동화 과거에 했는 거, 이미 기존에 했는 거 있죠. 그 기존에 했는 거 관리는 여전히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만기가 안 된 거. 만기가 안 된 거는 하고 있고, 새로 발행하는 거는 한국장학재단에서 하고, 그런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까 유동화 전문회사, 자동차, 오토론이라든가, 또는 상업용 부동산 저당증권, CMBS라든가, 나머지는 전부 다 뭐라고 보면 돼요? 유동화 전문회사,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어쨌든 이런 유동화 업무가 있고요. 유동화 업무. 그 다음에 모기지론을 공급합니다. 요거는 주택담보대출이에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담보대출도 합니다. 이게 특징이 뭔가 하면은 가장 큰 특징은 요거는 고정금리라는 거예요. 일반 시중은행에서는 고정금리 취급 안 하죠. 일반 시중은행에서는 고정금리 취급 안 해요. 근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로는 고정금리를 취급합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신용보증 업무가 있어요. 우리가 집을 살 때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으면 되죠. 근데 전세 들 때는 뭐를 담보로 제공하죠? 우리 전세자금 대출 받을 때는? 여러분들 전세자금 대출 받을 때는 뭐를 담보로 제공해요? 네? 전세금을 담보로? 뭐 그런 경우도 하기도 할 수 있죠. 경우에 따라. 뭐 집주인하고 해가지고. 여러분은 전세자금 같은 거 대출 받아 보신 적 없나요? 그러면 뭘 담보로 제공하나요? 뭐 손가락이라도 하나 담보로 제공해요? 네? 신용보증, 신용인데 그 신용이 그게 뭐 직장 뭐 이런 거 이런 거 가지고는 잘 안 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증인을 요구하기도 하잖아요. 보증인을 요구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보증 잘 안 써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누가 해준다고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한다, 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 서준다고요. 내가 은행에서 돈 빌릴 때. 그러니까 친구보다도 나아요. 형제 자매보다도 낫고요. 그 신용보증이에요. 그 다음에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 들어보셨어요? 이거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어요? 이게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은 이게 주택담보노후연금이라는 게 이제 영모기지라는 게 있었어요. 영모기지는 그냥 모기지하고 이제 반대죠. 원래 시중은행에서 이 주택담보노후연금에서 영모기지라는 거는 은퇴를 한 사람들이 생활자금은 없고 주택은 있을 때 그 주택에 살면서 주택을 처분해버리면 살 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택에 살면서 사는 동안 집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사는 동안 생활자금 대출 받아서. 들어보셨어요? 네. 그렇게 하는데 원래 이 시중은행에서 2003년도입니다. 2003년도에 처음에 우리나라에 이게 영모기지 상품이 출시가 됐어요. 2003년도에 60세가 넘은 이런 은퇴한 세대들은 지금 지난 1월 달에 유행했던 요즘 많이 봤죠.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거기에 그 세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거기에 그 세대는 그 당시에 은퇴한 세대, 12년 전에 은퇴한 세대들은 그 한국의 이 산업화의 1등 공신들이죠. 근데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했던 세대입니다. 자식들 키우느라고. 그리고 그 당시에 지상 목표가 집 한 채는 마련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겨우 집 한 채 있는 거죠. 대신 노후연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생활자금 대출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은행에서 이 사람이 사망할 것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집 팔아서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집 팔아서 회수하려면은 이 사람이 평균적으로 15년 뒤 또는 20년 뒤에 사망하겠구나를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예측할 당시에 집값도 예측해야 되죠. 왜냐면 그때 집 팔아가지고 회수해야 되니까. 자, 근데 예측을 잘못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예측을 잘못하면은 회수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보수적으로 예측할 수밖에 없죠. 집값을 낮게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대출 금액이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금융기관은 이런 단점이 있고요. 이런 이제 문제점이 있고요. 그럼 이제 대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단 금액이 작잖아요. 금액이 작은 데다가 자, 그러면 좋다. 20년으로 해서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20년이 되기 전에
죽으면 다행인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안 죽으면 이제 골치 아픈 거죠, 이게. 갖고 있는 건 딸랑 집 한 채 있는데, 집 팔아가지고 이걸 갚아야 되는데, 집 팔고 난 뒤에는 어디서 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20년쯤 돼 가면은 노래를 부르겠죠. 이제 죽어야 되는데 노래를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중은행에서 이렇게 하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선 거예요, 보증을. 그래서 죽을 때까지 줘라. 죽을 때까지. 예, 그리고 예상보다 일찍 죽는다. 그러면은 상속시켜줘라. 남는 거. 예상보다 일찍 죽으면 돈이 남을 거 아니에요. 집 팔아서. 남으면 상속시켜줘라. 그러면 구조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남는 건 상속시켜주고 모자라는 건 내가 책임지겠다 하면은,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가입하는 사람들한테 보증료를 받아요. 조금씩. 매달 처음에 가입할 때 하고 보증료를 받아서 그거를 쌓아 놓는 거예요. 적립해놔요. 적립해놓고 더 오래 사는 사람한테 그걸로 먼저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고도 부족할 때는 이제 공적 자금이 투입이 돼요. 그래서 이걸 아무나한테 보증을 안 서주는 거예요. 집은 한 채밖에 없고, 뭐 집값이 9억 원 이하라야 되고, 이런 제한 조건이 있어요. 그런 제한 조건에 대해서 좀 출제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하지 말자고요. 그런 세부적인 것은 언제든지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여건 변화에 따라서. 아시겠죠? 예. 자, 이 정도로 소개만 하고요. 지나가겠습니다. 좀 쉬고요. 뒤에 부동산 활동론을 보겠습니다.